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6부 제목이 우리의 미래. 이 책이 지금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사의 과정을 쭉 지금까지 지나왔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미래까지 논하는 그런 책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9장과 3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부지런한 유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의 476쪽입니다. 대략 150만 년 전의 어느 시기에 사람 속 중에 잊혀진 천재가 뜻밖의 일을 했다. 그 또는 그녀의 돌을 이용해서 다른 돌을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간단한 물방울 모양의 손도끼에 불과했지만 세계 최초의 첨단 기술의 결과물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도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신의 손도끼를 만들기 시작했다. 결국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이안 테터솔에 따르면 그들은 수천 개의 손도끼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돌도끼를 밟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손도끼는 만들기가 아주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그의 작업실 선반에서 테터솔은 길이가 45cm이고 넓은 곳의 폭이 20cm나 되는 거대한 모형을 내려서 보여주었다. 창날 같은 모양이었지만 크기는 디딤돌 크기였다. 유리 섬유로 만든 모형은 몇십 그램에 지나지 않았지만 탄자니아에서 발견했던 원형은 10kg이나 되었다. 테터솔에 따르면 그것은 도구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들어올린 데에만 두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을 두드리려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썼을까요? 테터솔은 그 신비를 즐기듯이 가볍게 어깨를 움찔렸다.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상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도끼는 19세기에 처음 발굴되었던 프랑스 북부 아미맹의 근교에 있는 생 아슐의 이름을 따라 아슐리안 도구라고 부른다. 더 오래전에 더 단순한 도구는 탄자니아의 율두바이 계곡에서 올두바이네요. 죄송합니다. 올두바이 계곡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올두바이 도구로 알려져 있다. 옛날의 교과서에서는 올두바이 도구들이 무디고 둥근 손바닥 크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늘날 고고 인류학자들은 올두바이 도구들이 커다란 올두바이 암석에서 벗겨내서 만들었고 물건을 자를 수도 있었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이 수수께끼이다. 우리로 진화하게 되었던 초기의 현대 인류가 10만 년쯤 전에 아프리카를 나올 때에는 아슐리안 도구가 첨단 기술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들도 아슐리안 도구를 좋아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먼 곳까지 가져갔다. 나중에 도구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술에 몰두했었다. 아슐리안 도구들은 아프리카, 유럽 서부와 중부 아시아에서는 발견되었지만 극동지방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아주 이상한 점이다. 1940년대 할럼 모비우스라는 하버드의 화석학자가 아슐리안 도구를 사용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모비우스 선을 정의했다. 그 선은 유럽과 중동을 남동쪽으로 가로질러서 오늘날의 캘커타와 방글라데시 부근까지 이어졌다. 모비우스 선을 넘어선 동남아시아와 중국 전체에서는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한 올두바이 도구들만 발견되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그 지역 너머까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귀중한 첨단 석공 기술을 극동지역의 경계까지 가지고 간 후에 포기했을까? 나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앨런 손의 말이었다. 현대 인류학은 인류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를 떠났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로 그들이 바로 자바인과 베이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더 진화된 호모 사피엔스가 그들을 대체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호모 사피엔스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먼 곳까지 가져간 후에 어떤 이유로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죠. 결국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사실은 손이 살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에서 발견되었다. 1968년에 짐 보울러라는 지질학자가 뉴 사우스 웨일스 서부의 건조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멍고라는 오래전에 말라붙어버린 호수 바닥을 살펴보던 중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을 발견했다. 초승달 지형이라고 알려진 모래 언덕에 사람의 뼈가 솟아 나와 있었다. 당시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 8,000년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멍고 호수는 12,000년 전에 말라붙어 버렸다. 그렇다면 그렇게 황폐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탄소연대 측정으로 알아낸 해답은 그 뼈의 주인이 멍고 호수가 훨씬 살기 좋았던 때에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멍고 호수는 길이가 10여 킬로미터로 물고기가 가득했고, 물론 물은 물론이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카수아리나 숲이 있었다. 놀랍게도 뼈는 23,000년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부근에서 발견된 다른 뼈들 중에는 6만 년이나 된 것들도 있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예기치 못했던 결과였다. 인류가 처음 지구에 등장한 이후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섬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 바다를 통해서 왔을 것이다. 그것도 인구 증가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야만 했다. 훌륭한 육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건너야 했을 것이다. 몽고 사람들은 육지에 도달한 후에도 도착 지역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 해안에서 300km 이상을 육지로 3,000km 이상을 육지로 들어가야만 했다. 미국 과학원 회보에 실렸던 논문에 따르면 그런 사실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한 것이 6만 년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음을 뜻한다.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갔고 왜 그곳에 갔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인류학 교과서에 따르면 6만 년 전에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고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대륙과 같은 섬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협동을 했었다라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 기록된 역사 이전의 사람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캔버라에서 만났던 앨런 손의 말이었다. 파푸아 뉴기니를 처음 갔던 19세기 인류학자들이 지구상에서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던 섬 깊은 곳에 고원지대에서 고구마를 키우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구마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럼 고구마가 어떻게 파푸아 뉴기니에 전해졌을까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상당히 열심히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와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화석 기록이었다. 인간의 유골이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서운 눈매와 흰 수염을 가진 집요하면서도 친절한 손의 말이었다. 아프리카 동쪽 하다루와 올두바이처럼 몇몇 지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양의 화석을 확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더욱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도 전체에서 단 하나의 사람 유골이 출토되었을 뿐입니다. 대략 30만 년 정도 된 것이었습니다. 약 5,000km 떨어진 이라크와 베트남 사이의 지역에서는 단 2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인도의 유골과 우즈베키스탄의 네안데르탈인이었죠.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연구를 할 것도 없었죠.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이곳 오스트레일리아의 멍고 지역처럼 인간 화석이 많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그 사이에는 거의 없는 셈이지요. 화석학자들이 그런 사실들의 관계를 알아내기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인류의 이주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인류가 2차례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첫 번째는 거의 200만 년 전에 새로운 종으로 출현한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아프리카를 떠났던 호모 에렉투스였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은 여러 지역에 정착을 했고, 이들 초기의 에렉투스는 아시아의 자바인과 베이징인 유럽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마지막으로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다. 그 후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만 년 전쯤에 더 영리하고 유연한 종이었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조가 아프리카 평원에 등장해서 두 번째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호모 사피엔스들은 가는 곳마다 덜 똑똑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에렉투스들을 밀어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성공했는가는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에 성공했는가는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대량 학살의 흔적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류가 그 전의 인류를 경쟁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믿지만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천연두를 옮겨주었을 수도 있지요. 라고 테터솔은 이야기한다. 정확하게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최초의 현대 인류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알려진 것이 적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의 혈통보다 우리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적다. 테터솔의 지적에 따르면 정말 이상한 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인 우리 종의 출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화석 인류로는 최초의 현대 인류가 출현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많은 책들은 남아프리카의 클라지스강 하구에서 발굴된 유골을 근거로 약 12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이 완벽한 현대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테터솔과 슈워츠는 그 유골이 정말 우리 종을 대표하는 것인가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라고 주장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곳은 지중해 동쪽의 현재 이스라엘 부근이다. 트링카우스와 신먼에 따르면 대략 1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던 그들조차도 이상하고 분류하기 어려우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지역에 이미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은 오늘날의 사람들조차 빌려서 쓰고 싶어할 무스테리안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사용하던 도구들은 어디에서나 출토된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수만 년 동안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가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서로 이웃해서 살았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테터솔의 말이었지만 계속해서 가벼운 웃음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도구를 사용했던 현대 인류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우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중동에서 발견되는 100만 년보다 훨씬 더 이전의 아슐리안 도구들이 30년 전까지는 유럽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역시 이상한 일이다. 다시 한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유럽에 살던 현대인이었던 크로마뇽인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자신들보다 앞서 와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서쪽 끝까지 밀어냈고, 밀려난 네안데르탈인은 바다에 빠지거나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크로마뇽인들이 유럽의 동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서쪽 먼 곳까지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당시의 유럽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테터솔의 말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주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럽으로 들어올 때와 유럽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크로마뇽인의 도착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시가 비교적 온화하던 기후가 다시 오랜 혹독한 추위로 돌아서 버린 고 기후학에서 부틸리의 기간이라고 알려진 때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유럽으로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기후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네안데르탈인이 새로 도착한 크로마뇽인들과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주장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알려진 증거와는 맞지 않는다. 다른 것은 몰라도 네안데르탈인들은 강인했다. 그들은 수만 년 동안 극지방을 찾아다니던 몇 사람의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을 제외한 현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을 동반한 폭설이 자주 있었다. 기온이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진 일도 흔했다. 북극곰들이 남부 영국의 눈 쌓인 계곡을 어슬렁거렸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날씨는 적어도 현대의 시베리아 겨울만큼 혹독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고통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30살 넘긴 네안데르탈인들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였다. 그러나 종으로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겼고 실질적으로 불멸의 존재였다. 그들은 지브롤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이르는 지역에 적어도 10만 년을 살아남았고 어쩌면 그보다도 2배쯤 오래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 매우 성공적인 종이었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불확실한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이 둔하고 구부정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다니던 유인원으로 전형적인 동굴인이었다는 것이 인류학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시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다. 1947년에 사하라에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프랑스 출신 알제리아인 화석학자 마키우 아람부르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 경비행기 날개 밑으로 들어갔다. 앉아서 쉬고 있는 동안에 열 때문에 타이어가 터져서 갑자기 기울어진 비행기가 그의 상체에 심한 충격을 주었다. 파리로 돌아와서 목 부위에 대한 X선 검진을 받던 그는 자신의 척추가 구부정하고 몸집이 거대한 네안데르탈인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생리적으로 원시인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후자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바뀌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대륙에 새로 도착한 호리호리하고 극도로 민첩한 호모사피엔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충분한 지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발간된 책의 대표적인 설명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불, 더 좋은 집으로 이러한 장점을 보완했다. 즉 네안데르탈인의 훨씬 강인한 육체를 보완했다. 한편 네안데르탈인들은 여전히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10만 년 동안 성공적으로 생존하도록 해주었던 바로 그 점들이 갑자기 극복하기 어려운 결점이 되었다는 주장이 된다. 무엇보다도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보다 훨씬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어느 추정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1.8리터였고 현대인은 1.4리터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현대 호모 사피엔스와 우리가 겨우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옛날 호모 에렉투스의 차이보다 또 더 큰 것이다. 우리의 뇌가 더 작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인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해명이다. 인류 진화 과정에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없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몸집이 크고 적응을 잘하고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까 궁금하게 여겨질 것이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앨런소는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알려진 그런 대안 이론의 선구자이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는 연속적이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모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다. 결국 현대 호모 사피엔스는 단순히 더 옛날의 호모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모 에렉투스는 별개의 종이 아니라 그저 전환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인들은 중국에 살던 고대 호모 에렉투스 선조의 후손이고 현대 유럽인들은 고대 유럽의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다.
다만 내 경우에는 호모 에렉투스는 없었습니다. 손의 말이었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쓸모가 없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호모 에렉투스는 단순히 우리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종의 사람만이 아프리카를 떠났고 그 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믿습니다. 다지역 출연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 아프리카,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 외딴섬에 이르는 구세계 전체에서 비슷한 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인류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버릴 수 있었던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을 조장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 196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칼턴 쿤이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현대 인종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근본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뜻이었다. 그런 주장은 아프리카의 부시먼 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과 같은 현대 인종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라고 표현했던 과거의 주장을 원시적이라는 불편했던 과거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종은 본래부터 더 진화했고 일부 인종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에 속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극히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그런 주장이 널리 유행했다. 지금 나는 1961년 타임라이프 출판사에서 라이프지의 기획 연재물을 모아서 발간한 인류의 서사시라는 유명한 책을 가지고 있다. 그 책에는 로디지아인은 땡땡땡땡 2만 5천 년까지도 살아있었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일 수도 있다. 그들의 뇌 크기는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했다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호모 사피엔스에 가까운 종으로부터 더 최근에 갈라졌다는 것이다. 소는 자신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인종차별주의를 암시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나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는 인류 진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문화와 지역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옮겨 다녔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잡종교배에 의해서 유전물질을 공유했던 것이 틀림없지요.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토착민을 몰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합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콕이나 마젤란이 처음으로 외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황을 즐겨 이야기했다. 그들은 다른 종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같은 종을 만났던 겁니다. 소는 화석 인류의 화석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페트랄로나에서 발굴된 대략 3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한 두개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처럼 생겼지만 어떤 면에서는 호모 사피엔스처럼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던 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고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잡종교배의 증거이겠지만 화석을 근거로 그런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1999년에 포르투갈의 고고학자가 24,5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4살 정도의 어린 유골을 발견했다. 그 유골은 전체적으로 현대 인류처럼 보였지만 몇 가지 옛 인류, 어쩌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유별나게 단단한 다리뼈, 확실한 삽자국, 무늬가 남은 이빨. 모두가 인정하지 않지만 네안데르탈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 두개골 뒤쪽에 움푹 들어간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권위자 에릭 투링카우스는 그 아이가 혼혈아라고 주장했다.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잡종교배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의 특징들이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떤 반대론자가 말했듯이 노새가 앞쪽은 당나귀를 닮고 뒤쪽은 말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이안 테터솔은 그 유골은 덩치가 큰 어린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 사이에 일종의 불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식적으로 성공적인 자손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생물학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렇게 다르면서도 똑같은 종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화석 기록 때문에 과학자들은 점점 더 유전학적 연구,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방법에 집착하게 되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1964년에 발견되었지만 1980년대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몇몇 천재들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일종의 분자시계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를 통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마다 부모의 DNA와 뒤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의 핵 DNA보다 20배나 더 자주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친 유전적 형태를 알아내고 추적할 수가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속도를 분석하면 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유전적 역사와 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다. 1987년에 고 앨런 윌슨이 이끌던 버클리 연구진은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류가 출현한 것은 14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였고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그 집단으로 유래되었음을 밝혀냈다. 그 결과 다지역 출현설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지역 출현설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연구에 사용했던 아프리카인들이 사실은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유전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이었다는 것이다. 너무 특이해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서 그 연구 결과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유전 분석 기술은 계속 개선되었고 1997년에는 미넨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초의 네안데르탈인의 남자의 팔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의 결과는 확실했다. 미넨 연구에서 네안데르탈인의 DNA는 오늘날 지구상에 발견되는 어떤 DNA와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와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다지역 출현설에 대한 정말 심각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2000년 말에 네이처지를 비롯한 학술지들이 53명을 대상으로 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스웨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지난 10만 년 이내에 아프리카에서 살던 1만 명 이내의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그 직후 화이트헤드 연구소와 MIT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인 에릭 랜더는 현대 유럽인들은 물론이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까지도 2만 5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수백 명을 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발표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대 인류는 놀라울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5마리의 침팬지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다양성이 전체 인류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성보다 더 크다는 어느 전문가의 표현이 그런 뜻이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아주 작은 집단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규모가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지역 출현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학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근거가 거의 없었던 다지역 출현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서부 뉴사우스웨일스의 고대 몽고인들이 제공해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놀라움을 간과한 것이었다. 2001년 초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손과 그의 동료들은 몽고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골에서 DNA를 추출했다고 보고했다. 그 유골은 6만 2천 년 전의 것이었고 그 DNA는 유전적으로 독특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몽고인은 해부학적으로는 우리 모두처럼 현대적이지만 멸종된 유전적 형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늘날의 인류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모든 현대인들처럼 그 사람이 가까운 과거에 아프리카를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지요. 소는 기쁨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는 더욱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의 생물인류학 연구소의 집단 유전학자 로질런드 하딩은 현대인의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아시아인들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들 중에서 두 가지 변이가 흔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지금 베타글로빈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베타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담은 유전자 영역으로 실제로 5%만이 코돈이고 나머지 95%는 잡동사니 즉 정크 유전자이다.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연구하면 유인원들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서는 그런 변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런 변종 유전자가 현대의 호모사피엔스가 그 지역에 도착하기 훨씬 전이었던 20만 년보다 더 오래전에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자바인을 비롯해서 오늘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고대의 사람 속이었다는 것이다. 혼란에 빠진 나는 옥스퍼드의 벤버리가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있는 연구소로 하딩을 찾아갔다. 그것은 빌 클린턴이 학생 시절 보냈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하딩은 브리스베인 출신의 작고 밝은 성격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 쾌활하면서도 진지하고 드문 성격의 소유자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쾌활하면서도 진지한 드문 성격의 소유자였다. 모르겠습니다. 옥스퍼드셔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베타글로빈 서열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유전자 기록은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 기원서를 뒷받침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는 옥스퍼드셔에서 아시아에서 기원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짐작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매우 어지럽고 우리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2000년 초기 우리가 만났을 즈음에 브라이언 사이키스라는 또 다른 옥스퍼드 과학자가 이브의 7달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했다. 그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현재 살아있는 거의 모든 유럽 사람들은 단 7명의 여성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의 제목인 이브의 7달들은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알려진 1만 년에서 4만 5천 년 전에 살았었다. 사이키스는 그들에게 우르슐라, 크세니아, 자스민 등의 이름과 상세한 가족관계까지 밝혀주었다. 우르슬라는 어머니의 둘째였다. 첫째는 그녀가 2살이었을 때 표범에게 빼앗겨 버렸다. 등등등. 그 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하딩은 이렇게 대답할까를 궁리하면서 웃었다.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업적은 인정해 주어야겠지요. 잠시 생각을 하던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 가능성 거의 없는 셈이지요. 크게 웃는 그녀는 더 집중해서 말했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그렇게 명백한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에게 도달하게 되겠지요. 그 사람이 우르술라이거나 타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DNA의 다른 정보를 선택해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런던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을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결국 존 오그로트의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로부터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물론 런던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높다. 하딩에 따르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전자는 서로 다른 고속도로이고 우리는 이제 막 그 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유전자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유전자 연구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주 믿을 만한 연구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부터 쉽게 유추해내는 결론들입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대략 95% 정도 맞을 겁니다 라고 믿는다 고 하면서 양측이 모두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에 조금씩의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양한 이주와 분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아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아주 오래된 DNA를 추출하는 연구의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네이처의 글에서 어느 학자는 오래된 유골이 진품인가를 어떻게 알아냈는가라는 동료의 질문을 받은 화석학자가 유골을 혀로 맛본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네이처의 글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현대 인류학 DNA 상당량이 유골로 옮겨져서 연구가 쓸모없게 되어버리게 된다. 하딩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렇지요. 이미 상당히 오염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요. 그녀가 말했다. 단순히 손으로만 만지기만 해도 오염이 됩니다. 그 근처에서 숨을 쉬기만 해도 오염이 되고요. 우리 실험실의 물에 의해서도 오염이 됩니다. 우린 다른 DNA 속에서 숨쉬고 있는 셈이랍니다.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시료를 얻으려면 완벽하게 깨끗한 조건에서 발굴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시료를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의심스럽게 보아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하딩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적은가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한 곳을 소개할 수 있다. 그곳은 케냐의 나이로비 남서쪽에 있는 푸른 은공산 근처이다. 우간다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나이로비를 벗어나면 낮은 지역이 펼쳐지면서 행글라이드에서 보듯이 엷은 푸른색의 아프리카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로부터 5,000km를 가로지르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아프리카가 아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 판균열 지역이다. 건조한 계곡을 따라서 나이로비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때 크고 멋진 호수 옆에 있었던 올로르게 셀리에라는 고대 유적지가 있다. 호수가 사라진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1919년에 J.W. 그레고리라는 지질학자가 광물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다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할 정도로 검은 돌들이 널려있는 넓은 지역을 발견했다. 그는 이안 테터솔이 이야기해준 아슐리안 도구의 생산지를 찾아낸 것이었다. 예기치 않게 2002년 가을에 내가 직접 특별한 유전자를 찾아보게 되었다. 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케냐에 갔었다. 나는 CARE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선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인류의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초청자들이 나에게 올로르게 셀리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레고리가 발견한 이후로 올로르게 셀리에는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유명한 부부 지질학자 루이스와 메리 리키가 발굴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작업은 끝나지 않고 있다.
리키 부부가 발견한 것은 4만 제곱미터의 지역에서 약 12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거의 100만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도구가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것은 주석 지붕을 덮은 큰 구조물로 덮여 있고 방문객들의 무차별적인 도구를 막기 위한 철망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외에도 모든 도구들이 생산자들이 남겨두고 리키 부부가 발견한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다.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던 케냐 국립박물관의 세심한 젊은 직원인 질라니 은갈리에에 따르면 당시에 도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수정이나 흙 요석은 부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저곳으로부터 그런 돌을 옮겨와야 했을 겁니다. 그는 유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올로르게 셀리에와 울 에사쿠르드라는 두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두 산은 모두 한 아름에 돌을 옮겨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물론 올로르게 셀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갔던 이유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무거운 돌을 상당한 거리에 있는 호수 옆까지 옮겨왔던 것도 놀랍지만 그 유적지가 조직적으로 꾸며져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리키 부부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도끼를 만드는 곳과 무너진 도끼를 가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올로르게 셀리에는 100만 년 정도 가동되었던 일종의 공장이었던 셈이다. 여러가지 복제품들을 보면 당시의 토끼들은 만들기가 어렵게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가지 복제품들을 보면 당시의 도끼들은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숙련된 사람의 경우에도 도끼를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사실은 그 도끼가 자르거나 쪼거나 벗겨내거나 또는 당시에 그 도끼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목적에도 특별히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협동 노력에 뛰어나지도 않은 현대 인류가 존재해왔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100만 년 동안에 상당수의 이 초기 인류들은 바로 이 특정한 곳에 몰려들어서 기이할 정도로 쓸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이상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른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였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올로르게 셀리에의 인부들은 가장 뛰어났을 때에도 현대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60년 이상을 발굴했지만 올로르게 셀리에 부근에는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돌을 다듬었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모두가 다른 곳으로 갔던 모양이다. 모두가 신비로울 뿐입니다. 질라니 은갈리가 가볍게 말해주었다. 올로르게 셀리에 사람들은 대략 20만 년 전에 호수가 말라버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 전체가 오늘날처럼 덥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종으로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최초의 진짜 주인공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시 옛날과 같지 않게 되었다. 네, 이제 30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이제 안녕입니다. 490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헨리와 그의 친구 크리스토퍼 렌, 로버트 훅이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기를 걸어서 결국은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발간되었고 헨리 캐번디시가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는 것을 비롯해서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동적이고 훌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1680년대 초에 마다가스카르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원이나 그 선원의 애완견이 마지막 도도새를 쫓고 있었다. 지루한 육상 휴가를 받았던 뱃사람에게 둔하지만 의심할 줄 모르고 잘 뛰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날지도 못하기로 유명한 새는 거부하기 어려운 목표물이었다.
수백만 년 동안의 고립 생활을 했던 그 새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아주 난폭한 인간의 행동에 적응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도도새의 최후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프린키피아가 있는 세상과 도도새가 없는 세상 중에 어느 것이 먼저였는가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거의 같은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의 성스러우면서도 흉포한 본성을 함께 보여주는 예로 이보다 더 좋은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하늘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이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던 생물을 멸종시키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도도새는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모자라서 모든 도도새를 근처로 불러 모으고 싶은 한 마리를 잡아서 울게 만들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도도새들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뒤뚱거리면서 몰려온다고 한다. 불쌍한 도도새에 대한 모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도도새가 죽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1755년에 옥스포드의 애슈몰린 박물관의 관장은 소장하고 있는 도도새 박제품이 볼품없게 되었다고 모닥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미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박제품으로도 마지막 도도새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깜짝 놀라서 새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머리와 한쪽 다리의 일부만 구해냈을 뿐이었다. 상식에 벗어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있던 도도새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19세기 박물학자 H.E. 스트릭런드의 환한 표현에 따르면 과학자가 아닌 여행자들의 엉성한 설명과 서너 점의 유화 그리고 몇 점의 조각뿐이다. 뼈 조각뿐이다. 스트릭런드의 사려 깊은 지적처럼 최근까지 살아있었고 우리가 없었더라면 여전히 살아있을 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옛날의 바다괴물이나 쓸데없는 공룡인 사우라포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도도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도도새는 모리셔스에 살았고 포동포동했지만 맛은 없었으며 비둘기류 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 몸무게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스트릭런드가 뼈 조각과 애슈몰린에게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잔해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도새의 키는 75cm 정도였고 부리로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도 대강 그 정도였다. 날지 못했던 도도새는 땅 위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알과 새끼들은 외부에서 섬으로 들여왔던 돼지, 개, 원숭이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1683년에 이미 멸종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1693년에는 완전히 멸종된 것이 확실하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비슷한 새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번식 습관이나 먹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느 정도 뛰어다니고 평온하거나 놀랐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가도 모른다. 도도새알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있는 도도새를 만났던 기간은 겨우 7년뿐이었다. 이미 당시에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멸종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숨막힐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던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난 5만 년 정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짐승들이 사라져버렸고 그것도 놀랄 만큼의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사라졌다. 아메리카에서는 1만 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현대 인류가 대륙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30속의 대형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는 정말 거대한 짐승들도 있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뾰족한 창과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인간 사냥꾼이 도착하면서 대형 동물의 4분의 3이 사라졌다.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키울 수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대형 동물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가 멸종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반대 이유 때문에 95%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초기의 사냥꾼 집단은 비교적 적었고 동물의 수는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부 시베리아의 툰드라 밑에 얼어붙어 있는 매머드 시체만 하더라도 수천만 마리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로스 맥피에 따르면 필요한 것보다 더 자주 위험한 짐승을 사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매머드가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잡아서 때려 눕히는 것이 거의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한 전문가도 있다. 팀 플래너리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에서는 동물들이 달아날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동물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도 있어서 만약 지금까지 살아남았더라면 특별하게 보호해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2층 방의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땅 늘보나 거의 소형 자동차 크기의 거북,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을 지나는 고속도로 옆에 누워있는 길이 6m나 되는 왕도마뱀을 생각해보자. 맙소사. 그들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그만큼 작아진 지구에 살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서 1톤 이상 되는 정말 대형 육상동물은 코끼리, 콧불소, 하마, 사슴의 단 4종만 살아있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았던 수천만 년 동안에 그렇게 작아지고 맥 빠졌던 때는 없었다. 석기 시대가 끝난 후의 멸종들이 실험적으로 하나의 멸종 사건인가가 의문이다. 짧게 말해서 인류가 다른 생물들에게 근본적으로 나쁜 존재인가라는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시카고 대학의 화석학자 데이비드 라우프에 따르면 생물학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구의 멸종 속도는 평균 4년마다 한 종이 사라진 정도라고 한다. 최근의 추정에 의하면 오늘날 인간에 의한 멸종은 그보다 최대 12만 배나 된다고 한다. 1990년대 중엽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박물학자이고 지금은 애들레이드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관장인 팀 플래너리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포함해서 많은 멸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디를 보거나 기록에 빈틈이 발견됩니다. 도도새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조각이 있지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년 전쯤에 멜버른에서 만났던 그의 말이다. 플래너리는 친구였던 화가 피터 슈턴을 설득해서 전 세계 중요한 박물관들을 뒤져서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살아있으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거창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4년 동안 오래된 가죽과 냄새나는 표본과 옛 그림들과 글로 남겨진 설명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훑어나갔다. 슈터는 적당히 재현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실물 크기의 그림으로 그렸고 플래너리는 설명을 붙였다. 그 결과가 바로 자연의 빈틈이라는 놀라운 책이었다. 지난 300년 동안에 멸종된 동물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감동적인 목록이다. 충분한 기록이 남아있는 동물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기록을 관리하지 않았다. 듀곤과 관련이 있는 해마처럼 생긴 스텔라 바다소가 가장 최근에 멸종된 정말 큰 동물 중에 하나이다. 다 자란 것은 길이가 거의 9m나 되고 몸무게가 10톤이나 되는 정말 거대한 짐승이었지만 1741년에 러시아에 난파한 탐사팀이 그 짐승들이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던 베링해의 안개가 많은 외딴 코만도르 제도에 도착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탐사팀에는 그 동물에 관심을 가졌던 게오르크 스텔라라는 박물학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풍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플래너리의 말이었다. 그는 수염의 지름까지 측정했지요. 그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 수컷의 성기였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컷의 성기를 묘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한 조각의 가죽까지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감촉도 알 수 있게
우리는 그 감촉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스텔라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바다소를 구하는 일이었다. 이미 멸종에 가깝도록 사냥을 해버려서 스텔라가 발견한 후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알려진 것이 너무 적은 많은 동물들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달링 다운스에 뛰어다니는 쥐, 체럼 제도의 백조, 어센션 섬에 날지 못하는 뜸부기, 적어도 5종류의 대형 거북을 비롯한 많은 종들이 이름 이외에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버렸다. 플래너리와 슈터는 대부분의 멸종이 잔인하거나 난폭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놀라울 정도로 바보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질랜드의 노스 섬과 사우스 섬 사이의 험난한 해협에 있는 스티븐 섬이라는 외딴 바위섬에 등대를 설치했던 1894년에 등대지기의 고양이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새를 잡아왔다. 등대지기는 착실하게 몇 개의 표본을 웰링턴의 박물관에 보내주었다. 박물관 집어넣은 그것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날지 못하는 역사 속의 굴뚝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몹시 흥분했다. 그는 즉시 섬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고양이가 모든 새를 죽여버린 후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스티븐 섬에 날지 못하는 굴뚝새의 박제 12개 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다. 그러나 동물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있을 때보다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랑스러운 캐롤라이나 쇠 앵무새의 경우를 보자. 황금빛 머리에 에메랄드 녹색의 이 새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새였다고 할 수 있다. 앵무새들은 북쪽 지방에는 잘 살지 않는다. 전성기에는 그 수가 엄청나서 나그네, 비둘기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캐롤라이나 쇠 앵무새는 농부들에게 해로운 새로 알려졌고 함께 뭉쳐서 살면서 총소리가 나면 날아올랐다가 죽은 동료를 살펴보러 곧바로 돌아오는 이상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쉬웠다. 19세기 초의 고전인 아메리카의 조류학이라는 책에서 찰스 윌슨 필은 쇠 앵무새들이 둥지를 짓고 사는 나무에서 계속해서 산탄총을 쏘아대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쏠 때마다 많은 새들이 떨어졌지만 살아남은 새들의 애정은 더욱 커져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나서는 다시 내 옆으로 내려앉아 그렇게 확실한 동정과 우려의 표정으로 죽은 동료들을 내려다보는 새들의 모습에 나는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0년대에 끊임없이 사냥을 했던 탓에 잡혀 살던 새 몇 마리가 남았을 뿐이었다. 잉카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지막 새는 1918년에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죽었다. 그로부터 4년 후에는 같은 동물원에서 마지막 나그네 비둘기가 죽었다. 그 새는 경건하게 박제로 만들어졌다. 오늘날 어디에서 불쌍한 잉카를 볼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동물원은 그 박제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에서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이상하기도 한 사실은 필이 새를 좋아했으면서도 단순한 재미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은 새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멸종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로스차일드 제2세 남작이었던 라이오넬 윌터 로스차일드보다 모든 면에서 더 큰 규모로 그랬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은행가 가문의 자손이었던 로스차일드는 성격도 이상했고 은둔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버킹엄셔의 트링에 있는 집의 아이들 방에서 자신이 어릴 때 쓰던 가구를 쓰면서 살았다. 그는 몸무게가 130kg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어릴 때 쓰던 침대에서 잤다. 자연사가 취미였던 그는 헌신적으로 유물들을 수집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서 산을 넘고 밀림을 뒤져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찾아내도록 했다. 한 번에 400명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날아다니는 생물을 좋아했다. 그런 생물들은 상자에 넣어져서 트링에 있는 로스차일드의 영지로 보내졌다. 그와 조수들이 보내온 모든 생물들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석해서 끊임없이 책과 논문과 단행본을 발간했다. 모두 1200편이 넘었다. 로스차일드 자연사 공장은 모두 합쳐서 200만 종의 생물을 수집했고 5천 종의 새로운 생물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런 로스차일드의 수집 노력은 19세기 가장 완전하고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칭호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역시 영국에 아주 부유했던 수집가 휴 커밍에게 돌아가야 한다. 수집에 너무 집착했던 그는 거대한 배를 건조해서 전임으로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선원들을 고용했다. 새, 식물, 모든 종류의 동물, 특히 조개류를 비롯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모아오도록 했다. 그런 수집품들이 다윈에게 전해져서 세계적인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당시의 가장 과학적인 수집가이면서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울 정도로 치명적인 수집가이기도 했다. 1890년대에 그는 지구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을 가진 하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탓에 하와이에는 8,800종의 독특한 동물과 식물들이 진화할 수 있었다. 로스차일드에게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섬에 살고 있는 화려하고 독특한 새들이었다. 그런 새들은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작은 집단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와이 새들의 비극은 좋은 환경에서도 위험한 특징인 독특하고 탐나고 희귀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 멎을 정도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평화로운 꿀빨기 메세류에 속하는 그레이터 코아 핀치는 코아나무에 숨어서 살지만 누군가 노랫소리를 흉내내면 즉시 날아와서 환영의 표시를 한다. 그 사촌이었던 레서 코아 핀치가 사라지고 5년이 지난 1896년에 마지막 그레이터 코아 펀치가 로스차일드의 1급 수집가였던 해리 파머에 의해서 사라졌다. 너무 위기에서 오직 한 마리만 관찰되었던 레서 코아 핀치도 역시 로스차일드의 수집가가 죽여버렸다. 10여 년 남짓한 동안의 로스차일드의 적극적인 수집 노력 탓에 모두 합쳐서 적어도 9종의 하와이 조류가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로스차일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를 잡으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더 난폭했다. 1907년에 10년 전에야 발견되었던 숲에 사는 세종의 검은 꿀빨기 맷새를 마지막으로 쏘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명한 수집가 앨런슨 브라이언은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쁨에 들떴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서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 동물까지 괴롭혔던 당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때였다. 1890년에 뉴욕주는 이미 충분히 괴롭힘을 당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확실했던 동부의 퓨마를 잡기 위해서 100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주들이 모든 종류의 육식동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유해동물을 가장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1년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해 주었다. 당시의 유해동물은 농장에 사육하거나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이라고 해석되었다. 사랑스럽고 작은 마크만 휘파람새의 운명만큼 당시의 이상한 상황을 생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남부 미국 원산의 휘파람새는 원산입니까? 윈산입니까? 원산이네요. 남부 미국 원산의 휘파람새는 유달리 짜릿한 노래로 유명했지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그 수는 1930년대까지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완전히 사라진 후에 몇 년 동안은 관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39년에 다행스럽게도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던 두 사람이 이틀 사이에 마지막으로 생존한 새들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새들을 쏘아 잡았고 그것이 바크만 휘파람새의 최후였다. 멸종을 시키겠다는 충동은 아메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개처럼 생겼지만 등에 독특한 호랑이 무늬를 가진 태즈메니아 호랑이 또는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1936년에 이름도 없이 버림받았던 마지막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사설
호바트 동물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보상금은 계속되었다. 오늘날 태즈메니아 박물관에 가서 현대까지 살았던 유일한 대형 육식성 유대류였던 이 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의 사진을 보여줄 뿐이다.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는 만약 우리의 외로운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기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감시할 일을 맡길 수 있는 생물을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절대 인간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운명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아니면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 존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뿐이다. 그런 생물이 우리 뿐일 수도 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 휴대폰이 이걸 잘 이해 못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살아있는 가장 훌륭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다른 생물을 돌보아주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거나 곧 사라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1979년에 침몰하는 방주의 저자 노만 마이어스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활동 때문에 일주일에 약 2종 정도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에 그는 그 숫자를 일주일에 600종이라고 주장했다. 식물, 곤충, 동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한 숫자이다. 일주일에 1000종이 넘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유엔은 지난 400년 동안에 알려진 멸종의 총수는 동물의 경우 500종이 조금 안 되고 식물은 650종이 넘는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열대 생물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과소평가된 것임을 인정했다.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의 멸종 규모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는가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현재의 활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과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도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에드워드 오 윌슨은 생명의 다양성에서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단결할 수 없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험이라고 표현했다. 영어로는 One Planet, One Experi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우주에서 어떤 형태이거나 상관없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이다. 물론 인간인 우리는 2배의 행운을 얻은 셈이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능력이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도달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행동적으로 현대화된 기간은 지구 역사의 0.00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 존재하는 데에도 무한히 많은 행운이 필요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셈이다. 물론 우리는 종말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비결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행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네, 이렇게 이 책의 그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번째 읽는데요. 꽤 오래전에 읽었고 아주 파편적으로 읽었었습니다. 근 1년 동안 1년쯤 기간에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읽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읽으면서 새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는 그런 책이었는데
중간에 물론 어려운 용어, 이질적인 용어가 나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다는데 여러분 스스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즘 책을 이제 두 번째 읽는 책들이 많은데 책을 두 번 읽으면 첫 번째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아끼는 그런 책들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전에 읽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새로운 그 감동이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이 책, 긴 책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